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5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1월 24일 날 시행을 했네요. 1월 24일 시행하면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1월 24일 6시에 산업인력공단 퀴넷에 가다만 뜹니다. 합격자가 딱 나와요. 아, 얼마나 떨리겠어요. 시험을 딱 치고, 다음에 저녁 때 가다만 마쳤는데 합격이다. 정말. 너무 깊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두 가지 의미죠. 너무 깊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불합격된 사람, 너무 기뻐서 눈물이 흘리는 일이 생기려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노력보다 10%만 더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60점에다 10% 플러스 하면 66점. 자, 66점 맞으러 갔는데요. 1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아주 쉽습니다. 전략 과목에서 1과목에서는 80점 정도 맞아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계속. 인간 발달 이론의 사회복지에 기여한 바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말장난이죠.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다양한 클라이언트니까 다양하게 해야죠. 획일적. 이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다. 아주 쉬운 겁니다. 넘어가십시오. 2번 갑니다. 인간의 발달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달 원리 꼭 나와요. 근데 이거 한 문제 서비스 주는 겁니다. 연속적인 과정이다. 발달 과정이지만 발달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개인차에 따라 다르고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연속적인 과정이다. 발달 속도는 맞다라고 보고요. 유전과 환경이 똑같이 중요하다. 예측 가능하다. 발상은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보고요. 좋습니다. 3번 갑니다. 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지 딱 하면 나와야 돼. 인지, 대가리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피아제 이론이네요. 동화, 도식, 조절, 평형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엄마가 강아지를 사왔어요. 강아지가 털이 하얀색이네요. 강아지 털은 하얀색이네 라고 하는 게 동화예요. 근데 아빠가 또 강아지를 사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아지 털이 검은색이에요. 강아지가 털이 하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도 있구나라고 알아보는 걸 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은, 니을이 맞고요. 기역, 디귿이 들렸는데 새로운 정미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거. 강아지가 검은색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건 조절이죠. 기존의 도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극을 강아지 털은 흰색이구나. 이건 뭐예요? 동화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틀, 도식이라고 하고요. 동화 조절을 통해서 균형 상태, 평형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아들러 개인주의의 이론은 인간은 주관성, 주관적 존재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사회적 관심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나오면 아들러예요. 또 사회적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다? 열등감이다. 열등감을 회복하고 우월감 추구다. 이게 아들러의 이론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인간 행동은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다. 인간은 주관적 요인이다. 주관성. 답 나왔네요. 그래서 쭉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아들러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이거 나와요. 사회적 관심, 사회를 강조했다 아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두라 나오네요. 만두라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얘도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 사회적 역할, 사회 속에서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는 사회학습이에요. 사회학습 이론. 이 사회학습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행동주의에서 나왔습니다. 행동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관찰 모방이죠. 그래서 관찰하고 모방하는 거가 사회학습을 잘하는 요인이다라고. 옳은 것은 나면 모방 나왔네요. 모방학습, 관찰학습 나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죠. 속어, 자발적 회복, 중립자극, 파블로프에 관계된다라고 보고요. 6번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 대가리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존 개념의 획득은
전 조작기의 특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보존계형, 여기에 질량이 똑같다. 여기 있는 질량과 여기 있는 질량은 똑같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보존 개념하고 이거 어디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우죠. 학교는 몇 살이에요? 아동기. 7세, 12세. 구체적 조작기죠. 전 조작기 특징이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요. 2차 도식 협응은 감각운동기다. 대상 영속성의 개념은 감각운동기다. 서열화, 유목화 획득은 구체적 조작기다. 유목화는 묶어놓는 거고 서열화는 순서라는 거죠. 추상적 사고, 연역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다. 그래서 각계 전투로 다 나올 때 있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옳은 거 체크하면요. 자기 실현은 이런 거 영어 외우지 마세요.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다. 융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해서 또 융의 이론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개성화다. 그래서 개성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개인의 발달, 개성화가 궁극적 목표다라고 한 곡지 빡 잡으시고요.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게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의 MBTI죠. 모녀지간입니다. 모녀지간이 성격 검사 만든 게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게 MBTI다라고 해서 MBTI 사고 감정형 또 감각 직관 감각이냐 직관이냐 그래서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런 것들은 정신 기능이다라고 보고요. 판단, 인식은 생활 양식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생활 양식. 예를 들면 MBTI 검사를 해보면 저하고 제 아내는 반대입니다. 저는 ENFP고 아내는 ISTJ입니다. 아주 로또 부부입니다. 아주 잘 안 맞아요. 맞춰가는 지금도 결혼 30주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여행을 가잖아요, 제주도. 저는 비행기 타고 그냥 가요. 가서 배고프면 그냥 마시는데 다 맛있겠죠. 뭐 여행 가면 다 맛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저는 계획을 별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때. here and now. 지금 뭐 할까? 즐기는데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계획해요. 어디 가야 되고, 다음 날은 어디 가야 되고, 몇 시서 어디 가야 되고, 점심은 어디 가야 되고, 이렇게 어떤 이 생활 양식에서 판단을 해요. 여기는 가야 되고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고 저는 그때 달라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팝니다. 이런 생활 양식이 MBTI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인식은 정신 기능이 아니라 생활 양식이다라고 보고요. 자기는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 원형이다라고 하는데 뭔가 그럴듯하죠.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나오는 문제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융이 말하면 대부분이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다. 그럴듯하지만 원형을 강조했지. 근데 여기서 개인자가 삑살이구나. 집단 무의식 내. 집단 물론 개인 무의식도 주장을 했지만 집단 무의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다라고 보고요. 생애 주기는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 청년기를 강조했다. 유년기, 청년기보다는 중년기, 노년기가 더 중요하겠죠. 인생은 후반전이니까요. 이렇게 용이 주장했습니다. 8번 갑니다. 메슬로우 자아실현. 메슬로우는 인본주의, 인간주의, 남자 중심, 비지시적, 따끈따끈한 아주 상담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론을 주장했다.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얘기 고르면 답입니다. 관대하고 타인을 수용한다. 아름답죠. 개방적이고 솔직함이 촬영 아름답죠. 자율적이고 실수를 주의하지 않는다. 아름답죠. 사람과 주변의 걸 객관적으로 아름답죠. 다 아름답네. 모두 답이다. 끝. 9번 갑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의 기본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 영향을 강조했다. 성적 충동 나오면 뭐예요? 성적 충동, 리비도, 본능, 프로이드다. 그래서 에릭슨이 아니라 프로이드다라고 보고요. 발달은 점성 원칙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쭉 보면 볼 거 없습니다. 10번 갑니다. 정신역동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신역동 나오면 보통 정신역동, 정신분석 나오면 대장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제자가 누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애제자 융, 그 다음에 아들러,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 그럼 안나 프로이드는 딸이고 융은 제자고 아들러는 또 제자고. 여기서 에릭슨은 정신역동의 이론의 발달 단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뭐 이런 남근기 이런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에릭슨은 포함되고 반두라는 사회학습이에요. 반두라 나오면 사회학습이에요. 사회학습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잘하는 사람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한다 뭐예요? 모방학습. 어떻게? 보면서 관찰학습, 모방학습, 관찰학습 이런 행동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게 사회학습이다. 반두라. 행동을 잘한다. 모방을 잘한다. 그래서 김덕희 교수님 따라서 해야지. 찌찌뽕. 행동을 잘하고 모방을 잘하는 사람 자기 효능감 뿜뿜. 자기 효능감 자신감이 증대된다. 자기 효능감 뿜뿜하면 반두라. 자기 효능감이 없다 그러면 관두라. 뭐 이렇게 라는 거죠. 그래서 반두라는 정신역동이 아니라 사회학습이다라고 보고요. 11번 갑니다. 콜버그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콜버그 갑니다. 남성만을 연구한 대상으로 삼은 게 이게 비판점이에요. 콜버그 이론의 가장 비판적인 이론은 남자들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남성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게 한계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여성의 배려 이런 걸 주장해서 남녀 똑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미국에 있는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콜버그를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왜 남자만 연구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길리건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을 비판해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연구하자. 특히 여성의 배려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보면 길리건이다라고 참고하시고요. 도덕성 발달 이론은 성인기죠. 아동기가 아니라. 도덕성 발달 단계 순서는 가변적이가 아니라 순서대로 발달하죠. 3수준 6단계.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최종적인 도덕 단계는 동일하다 다르죠.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위 단계 도덕 수준을 아니죠. 단계니까 단계가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래서 하위 단계가 있는 사람도 상위 단계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프로이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이드 나오죠.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빙산의 이론을 첨부해 보면요. 보이죠. 산이, 빙산.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세계. 물에 비치죠. 물에 살짝 비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볼 수 있는 거 이걸 전의식이에요. 밑에 있어요. 안 보여요. 이걸 무의식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끄집어 올리는 게 프로이트의 상담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 이게 상담의 목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프로이트다라고 보고요. 거세불안, 남근 선망 이거는 생식기가 아니라 남근기죠. 일렉트라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일어나는 남근기다. 치료의 주요 목적은 개성화로 개성화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개성화는 융이다. 자아실현, 개성화, 융이다라고 보고요. 리비도는 인생 정말에 거친 일반적인 생활의 리비도 나왔지만 리비도 나왔으니까 프로이드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융도 제자이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제자이기 때문에 리비도의 이론을 갖다 썼어요. 근데 스승 이론하고 조금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리비도, 성적 욕구만을 강조했는데 리비도는 성적 욕구 플러스 생활 에너지다. 본능, 의욕, 욕구 에너지, 생활 에너지다. 그래서 생활 에너지라는 걸 쓴 건 융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생활 에너지라는 리비도가 생활 에너지다라고 나온 것은 융이고 리비도가 성적 에너지다라고 한 건 프로이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갈등과 불안을 대처한 것은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에 보통 5문제 풀어봤습니다. 13번 갑니다. 다음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철수는 친구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하고 철수는 친구와 학교 규칙을 위반해 학교 규칙을 위반한 벌을 서는구나 봤죠. 관찰했죠. 관찰학습.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모방.
관찰, 모방 나오면 뭐예요? 반두라, 사회학습, 대리학습. 그래서 대리학습, 모방학습, 관찰학습 다 같은 맥락입니다. 대리학습, 보면서 관찰하면서 대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모방하면서 대리학습한다.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 행동주의에서 나왔다. 행동주의에 뭘 잘 관찰해야 된다. 모방을 잘해야 된다. 대리학습, 따라쟁이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학습 잘한다. 성공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자신감 뿜뿜, 반두라, 자기효능감 이렇게 해서 한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수가 하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제가 이문세 씨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이문세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프닝 할 때 노래하기 전에 조금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철수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철수가 한 마을에 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수 나이는 10살이에요. 10살. 10살. 이 10살짜리가 큰 황소를 몰고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마을 회관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마을 회관에 있던 이장님이 철수야, 또 아침 일찍 황소를 끌고 어디 가는겨? 이른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가 이장님한테 이장님 황소 짝짓기 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그런 건 네가 가는 게 아니오. 아버지가 가야지. 그랬더니 철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도 짝짓기 못해요. 황소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문세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모방학습 따라서 하는 겁니다. 대리학습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응용 나갑니다. 짝짓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황소가 하는 거예요. 황소가 짝짓기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철수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철수예요.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황소예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웃자고 하는 겁니다. 14번 갑니다.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스키너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스키너.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학자. 그래서 파블로프와 스키너가 있다.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스키너는 강화를 조사했고요. 파블로프는 자극과 반응을 강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키너 이론이니까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다 옳지 않으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아니네요. 어떻게 아닌지 한번 볼까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자유의지하면 자유를 강조한 이론은 많아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또 칼 로저스의 내담자주의, 또 글래서의 현실주의, 또 형태주의, 게스탈트, 또 실존주의, 플랭크 이런 이론들이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행동주의에서는 관찰 가능한 대상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행동주의, 스키너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요.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가능하니까 관찰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찰학습이니까요. 행동주의도 사회학습의 원뿔이에요. 그래서 관찰, 행동 이런 거 관찰이 불가능하면 실험 이런 게 불가능하면 이론 자체가 형성이 안 되죠. 부적 강화는요. 빼지면서 부적은 빼지는 거예요. 빼주면서 플러스 알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거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거하면서 좋은 거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부적 강화예요. 예를 들면 학교 청소를 면제시켜 줬더니 숙제를 잘 하더라 이거예요. 얘를 빼줬더니 숙제를 잘 하더라. 그래서 빼줬더니 뭔가 좋아지는 게 있더라. 이게 부적 강화예요. 제거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요. 고정 간격 스케줄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다.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그래서
간격은 이 간격은 시간이에요, 시간. 비율은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간격은 시간이고 비율은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한 번 나타날 때마다, 두 번 나타날 때마다 횟수죠. 횟수니까 간격이라고 해요. 고정 비율 강화다. 고정 비율 스케줄이다.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스케줄. 15번 갑니다. 학자와 주요 개념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백 나왔네요. 백. 여러분 기억나죠? 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인지. 인지치료예요. 인지치료. 인지치료 이론이에요. 인지치료 학습, 뭐 인지치료 이론, 인지치료 학습 나오는데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치료예요. 대가리. 대가리가 이상한 거예요.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못 간다. 왜? 이상해서 뒤로 간다. 그래서 대가리가 이상해서 백이다. 그래서 백은 인지치료예요. 비합리적 신념은요. 인지만 미친 게 아니에요. 인지도 이상하고 정서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이 다 이상하더라.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을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앨리스라 인지, 정서, 행동, REBT 또는 RET라고 하죠. 그래서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보고요. 자율적 자와 뭐 에릭슨 자율적 그렇죠. 창조적 자기 아들러 개인주의 반응적 자극과 반응 파블로프 고전적 로저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따끈따끈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태내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임신 3개월 혹은 13주가 되면 조산아의 생존이 가능하다. 조산아의 생존이 가능한 건 26주입니다. 그래서 6개월 혹은 26주. 6개월 혹은 26주다. 그래서 얘는 판을 잘라 먹었네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3주가 아니라 26주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 줄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옳은 거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배아기는 수정 후 약 2주, 8주 사이를 말한다. 배아기 2주, 8주. 배아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임신 16주경이 되면 산모는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긴다. 그렇죠. 터너 증후군은 여자에게, 클라인펠터는 남자에게 생기는 염색체 이상이다라고 보고요. 임신 2개월, 3개월이 되면 배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 그렇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번 갑니다. 유아기 3세, 6세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기영,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이 아니네요. 3세, 6세 유아기는 어디에 해당돼요? 에릭슨에서는 에릭슨의 3단계에 해당하죠. 학교 가기 전, 학령기, 전 학령기죠. 프로이드는 어디요? 프로이드는 남근기에 해당하죠. 일렉트라 컴플렉스라 또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기는 남근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네요.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에릭슨 주도성 대 죄책감. 3단계죠. 그래서 학령 전기, 학교 가기 전이다. 예를 들면 소꿉놀이 하다가 블록이나 퍼즐 맞히기 잘한다. 주도성, 못한다. 죄책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시작되는 남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질풍노도 시대, 미친 피와 건강한 피가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대 역할호입니다. 자아정체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어떨 때 보면 철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역할혼미에 또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래서 게임 좀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어찌라고 말 걸지 마! 막 이렇게 미친 피가 돌아서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정상적인 피하고 미친 피가 왔다리 갔다리 잘 돌아간다. 이때는 뭐 약이 필요 없어요. 대처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게이션, 내비둬라. 내비두면 알아서 이제 지가 멈춥니다. 그대로 멈춰라. 이제 그대로 멈추면 안 되겠죠. 이게 알아서 발전돼서 이제 멈춥니다. 그러면 자꾸 청소년기에 잔소리하고 태클 걸고 그러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자꾸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이때는 내비두세요. 원래 저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구나. 피가
정상피하고 미친피가 같이 돌아섰구나. 아, 저게 정상이구나. 자녀가 피가 잘 돌면 좋지 않아요. 피가 잘 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혈액순환, 신진대사가 잘 돌면 건강한 자예요. 아, 어찌라고? 아, 저게 건강한 자아가 잘 형성되는구나. 잘 크고 있구나. 내비둬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청소년기의 가장 이상적인 부모 교육입니다. 왜?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피가 이래, 피가. 원래 피가. 내비되면 이제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 되면 지가 또 잘 정상피로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적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주변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렇죠. 제1반항기는 뭐냐면요. 제1반항기는 사세예요. 그래서 미운 사세 있잖아요. 미운 사세. 미운 사세가 왜냐면 제1반항기라고 그래요. 제1반항기는 미운 사세, 청소년기는 제2반항기다라고 보고요. 성장 급등기, 신체나 이렇게 급등한다. 청소년기 키가 훌쩍 크지 않습니까? 19번 중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가정적으로 인생의 전성기지만 중년기니까 갑작스러운 실직, 중년기 실직을 경험하고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죠. 그래서 볼 거 없고요. 나머지들은 뭐 상식이에요. 이건 뭐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아니 심심하신 분들은 넘어가도 돼요. 왜? 넘어가도 돼요. 왜? 인문학 문제니까요. 학습 능력은 증가하나 문제 해결 능력은 감소한다. 중년이 되면 문제 해결 나이가 먹을수록 증가하겠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한다. 여성이 많겠죠.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하여 전인습적 도덕기라고 한다. 전인습이 아니라요. 중년기니까 인습이겠죠. 인습이나 후인습이겠죠. 후인습. 그래서 중년기는 뭐 후인습 단계로 간다라고. 각 청각, 미각, 후각 등 감각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점점 중년기 때 떨어지죠. 나이가 먹을수록. 20번 갑니다. 이런 건 상식인가? 그렇게 뭐 이 문제만 가려내면 돼요. 이건 뭐 서비스 문제예요. 1점 주려고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런 서비스 문제도 틀리면 큰일 납니다. 클라인펠떡 큰일 나요. 20번 갑니다. 노년기 65세 이것도 뭐 인문학 상식이죠. 옳은 것은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각기능의 원시현상. 이 원시현상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글자 외우면 또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국어만 되면 좀 심하게 말하면 50%는 먹고 들어가요. 이거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가 안 되면 어려워요. 원시 현상을 모르면 어렵죠. 원시는 뭐예요? 원시.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보인다. 원시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자 공부가 안 되면 국어가 잘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용어가 한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시, 가까운 게 보인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뭐예요? 항상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원시가 왔어요. 이 책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가까이 보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신문 볼 때도. 왜? 멀리 있어 보여요. 가까이 보면 안 보여요, 막 그렇게. 이게 원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 탁 이렇게 보는 거, 아, 저게 원시 현상이구나. 공부를 알면 참 재미있어요. 라고 하고요. 옳지 않은 거는 뭐 상식이죠. 볼 거 없습니다. 21번 갑니다.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기 또 나왔네요. 아동기 7세, 12세 이건 뭐예요? 학교 가죠. 그래서 학령기죠. 아, 학교 가는 시기구나. 학령기. 학교 생활하니까 성적 에너지가 잠복됐구나.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래요? 잠복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 가니까 뭐예요? 아,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물알론적 사고. 요새 막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혀도 안 들어가고 강의가 아주 여러 가지 아주 힘듭니다. 목도 아프죠. 또 혀도 잘 안 들어가죠. 혀도 긴 편도 아니니까 막 더 혀가 짧아 보이죠. 아주 여러분이 듣기는 좀 애교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애교스럽게 들리려면 혀가 짧으면 돼요. 그래서 응자 붙이면 돼요. 응자. 그래서 부부 사이에 좀 권태기가 왔다 그러면요. 응자를 많이 붙이면 좋아진대요. 그래서 자기 맛성, 밥 먹었성, 어떻게 성? 콧소리, 비음하고 혀 짧은 소리. 수고했동. 너무 많이 쓰면 또 큰일 납니다. 역효가 날 수 있습니다. 물알론적 사고는 전 조작기에 해당되고요. 이 전 조작기의 물알론 사고가 감소하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구체적 조작기, 논리적 사고가 일어나는 아동기다라고 보고요.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의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 자율성 대 수치심이요. 똥을 좀 잘 가리면 자율성, 못 가리면 수치성. 그래서 요거는 보통 유아기 때 생기는 거죠. 아동기가 아니라 유아기 때다. 그래서 뭐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갑니다. 영아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아기 0세 2세입니다. 이건 뭐 서비스 문제입니다. 딱 봐도 알죠. 성 정체성을 확립한다. 성 얘기 나오면 사춘기, 청소년기입니다. 성 정체성을 확립한다. 청소년기, 영아기가 아니다. 영아기는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울음, 옹알이, 언어적 표현을 한다. 모로반사. 모로반사가 뭐예요? 이렇게 손바닥 딱 치면 이렇게 손바닥 딱 치면 이렇게 손을 그 신생아들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모로반사. 바빈스키 반사. 발가락 간지르면 발가락 쫙 피는 거. 마바발 바빈스키. 이 반사 행동이 나타난다. 기쁨, 분노, 슬픔 등의 기초적인 정서를 느낀다. 그렇죠. 23번 갑니다. 인생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년기는 사고가, 청년기는 질병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장년기는 뭐예요? 장년기는 질병이 질병. 청년기는 사고죠. 이거는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24번 갑니다. 다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문화. 점점 다문화 가정이 늘죠. 그래서 다문화법도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개정되기도 하고 또 첨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입니다. 옳지 않은 거.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인정적 문화적 동일성과 보편성. 다문화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문화에서는 간단해요. 예를 들면 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살고 있죠. 다문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리핀이 모국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음식도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가야 돼요. 이걸 동화라고 그래요. 동화.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요. 필리핀 문화를 버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서 하는 거 이게 동화라고 해요. 동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근데 필리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필리핀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동일성이 아니죠. 보편성이 아니죠. 다양성이죠. 다양성. 문화적 동일성이 아니라 차별성이죠. 문화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동일성, 차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용어다.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에서 이제 이 모국에 있는 문화를 버리고 필리핀 문화를 버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서 하는 걸 이걸 동화라고 한다라고 또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25번 갑니다. 베리의 문화 적응 모형 중 베리 나오네요. 베리베리 땡큐. 앞에 설명드렸죠. 문화 적응 모형 베리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지가 다 써 있거든요. 베리의 문화 적응 모형은 영어까지 외운 사람 진짜 개투레예요. 이런 거 외우니까 시험 공부 기간이 길고 열심히 공부하고 불합격되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지가 써 있잖아. 이거 뭐하러 외워요? 시간 낭비하게. 심지어 이런 영어 스펠링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개투레예요. 성격 확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건 중요치 않아요. 동화에 대한 개념이 옳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옳은 거 찾으면 돼요. 답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앞에 24번에 설명드렸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필리핀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를 따라서 하는 거 이걸 동화라고 그래요. 주류 사회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모국의 문화, 필리핀 문화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동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자기네 나라 문화를 버려?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거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 이거는 또 개별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문화가 2개 이상이에요. 접촉을 통해 한쪽이나 양쪽의 변화가 나타나는 한쪽이나 양쪽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걸 변화를 뭐라고 하면 변용이라고 돼요. 변용.
그래서 이걸 문화 변형이라고 합니다. 문화 변형. 다음 중 문화 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옳은 것을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2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한쪽이나 양쪽의 변화가 나타난 상태를 문화 변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다문화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문화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행사 과정 끝났고 또 1교시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죠. 조사론. 조사론 어떻게 어려운지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26번 갑니다. 양적 연구의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체크하고요. 양적 연구의 반대는 뭐예요? 질적 연구죠. 질적 연구 또는 정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정량적 연구, 실험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 질적 연구. 그래서 깊이 있게 데이터가 안 나오지만 심도 있게 연구하는 거, 질적 연구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의 변수가 많을수록 가설 검증에 유리하다라고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인문학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하나의 가설이 하나 있는데 변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럼 헷갈리죠. 공부가 하나가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이 세 가지, 한 10몇 가지를 계속 공부해요. 그러면 더 헷갈려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가 많을수록 가설 검증이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아요. 불리해요. 더 헷갈리다. 그래서 유리하지 않다. 어려움이 있다. 왜? 더 헷갈릴 수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부를 너무 지네처럼 파고들고 각 문항마다 연구하고 또 곁까지 다 공부하면요. 나중에는 그 말이 그 말가 돼서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옳은 것은 이제 영가설은 뭐예요? 하나 더. 영가설은 뭐예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버리는 카드예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정한다. 왜? 버리는 카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갑니다.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나왔네요.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좀 짜증나요. 뭐 순서를 맞추는 게. 왜냐하면 말이죠. 용어가 복잡하고 길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용어를 버리면 돼요. 어차피 순서는 똑같거든요. 정답 체크하면 4번이네요. 디귿. 주제를 선정한다. 뭐 어떤 건지 몰라도 됩니다. 항상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가설을 설정한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를 바꾸겠죠. 앞에는 바꿔도 그만, 안 바꿔도 그만하네요. 이 순서는 똑같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설문지를 작성했군요. 이제 가설 설정한 다음에 가설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료를 수집했네요. 자료를 수집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고 맨 막판에는 뭐예요? 맨 막판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 작성이 여기는 없지만 맨 막판에 온다라고 해서 이 순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갑니다. 서베이에서 우편 설문법과 비교한 대인 면접법이네요. 우편 설문법 하면 뭐예요? 델타입법 나오죠? 델타의 기법. 대인 면접은 면접 보는 겁니다. 면접과 옳지 않은 것은 응답 환경을 구조화하기 어렵다. 뭘 구조하기 어려워요? 면접관 있고 면접실 만들면 구조하기 쉽죠. 구조하기 쉽다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상식입니다. 볼 거 없고요. 29번 갑니다. 인식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안 나올 때가 없어요. 패지기도 나와요.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데 의외로 이 한 문제를 못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헷갈리는 분은 많이 있더라고요. 간단해요.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실증주의 하면 찌찌뽕 공부 방법이에요. 찌찌뽕.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답을 먼저. 답을 체크하고 찌찌뽕 하는 거. 답을 체크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일단 결론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설명하는 거. 이게 실증주의예요. 우리 공부법이죠. 해석주의는 분석하는 거예요.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4는 뭐라 그래서 이거다. 5는 뭐다.
하나씩 분석하는 진의 공부 방법, 해석주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물론 전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틀을 잡으면 뭐 문제 푸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실증주의는 찌찌뽕 공부 방법, 해석주의는 진의 공부 방법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실증주의는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활용을 강조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실증주의는 연구자의 가치와 태도, 연구자와 가치, 나는 답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씩 해석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해석주의입니다. 이해 가죠? 연구자의 가치. 나는 지식을 배우고 싶어요. 태도, 열심히 하나씩 분석하고 싶어요. 이거는 실증주의가 아니라 해석주의다. 그럼 하나씩 여기서 이제 계속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요. 볼까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한다. 나온 게 또 나오고 여러 번 공부하다 보면 저 문제 나온 게 또 나오는구나. 경험적으로 답을 딱 체크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 해석주의. 실증주의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일반화. 그렇죠. 모든 공부는 아니죠. 수험서 공부는 이게 만빵이에요. 찌찌뽕. 근데 학부 공부는 좀 다르잖아요. 학부 공부는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화하는 것이 무리다.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하고, 그렇죠. 언어, 글자를 분석하고 있죠. 왜? 해석하려니까. 요것만 하면 쉽죠. 실증주의는 정답 찌찌뽕. 해석주의는 진의 분석. 이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또 먹고 들어갑니다. 30분 갑니다. 시설 보호 과정에 경험한 학교 생활을 본질과 맥락에 대한 연구 나왔네요. 본질과 맥락. 이건 뭐요? 이것도 앞에 문제를 연결하면 본질과 맥락을 분석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해석주의죠. 해석하는 거. 정질적 검사, 질적 검사예요. 질적 검사. 질적 검사. 질적 검사의 반대가 뭐예요? 양적 검사죠. 양적 검사. 양적 검사가 나오는 건 뭐예요? 확률 표집이죠. 확률 표집. 질적 검사는 비확률 표집이죠. 그럼 확률 표집은 간단해요. 몇 개 있어요? 단, 층, 집, 개. 단순 무선 표집. 제비뽑기죠. 또 층합 표집, 집락 표집. 속성이 다를 때 속성끼리 묶어서 대표성을 추구하는 표집, 층합 표집. 속성이 갈릴 때 통으로 묶어서 하는 표집,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계통 표집, 어느 계통, 10, 20, 30 이렇게 어떤 계통, 짜임새가 있다, 룰이 있다라고 하는 계통 표집. 이런 것들, 단층, 집계, 이 네 가지가 확률 표집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건 질적 연구죠. 비확률 표집이죠. 그러면 확률 표집 잡으면 되겠죠. 답이 뭐예요? 나왔죠. 얘는 몰라도 돼요. 답만 맞추면 되니까. 교수님, 일살의 표집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그냥 딱 나오잖아요. 이 문제 뒤집으면 양적 표집 나오면 뭐예요? 얘 중에 하나겠죠. 질적 표집 나오면 얘 아닌 게 답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표집, 단층, 집계, 단순 무선 표집, 층합 표집, 집락 표집, 계층 표집, 집락 표집을 군집 표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조사에 유행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사회조사, 횡단 연구가 있고 종단 연구가 있죠. 횡단 쭉, 그래서 횡단 묶어서 연구하는 거, 종단 쭉 패널 조사를 하죠. 하나의 패널, 한 사람의 패널을 오랫동안 이렇게 조사하는 거. 패널 종단 조사죠. 횡단은 뭐예요? 탐색 기술 설명의 목적을. 그렇죠. 3세군, 6세군 이렇게 딱 군집을 모아놓고 하는 거. 탐색할 수 있죠. 기술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연령별을 쫙 이렇게 나열해놓고 검사한다. 당연하겠죠. 옳은 건 나왔어요. 근데 이건 각자 나올 수 있어요. 특정 하위 모집 집단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매번 동일 대상이다. 동일 대상이죠. 동일 대상은 뭐예요? 패널 조사예요. 동일 대상하면 패널 조사다.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연구로서 질적 연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단 연구는 질적 연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양적 연구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경향 나왔네요. 경향이 뭐예요? 추세죠. 추이조사죠. 나왔고요. 추이조사는 패널 연구보다 개인 변화에 대한 더 명확한 자료를 주겠다. 패널 조사는 오랫동안 변화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널이 더 추이보다 더 명확하죠. 그래서 패널 연구가 추이보다 더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독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으시고요. 32번 갑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실제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여기 쉬워요. 이런 건.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니까 국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잔다르크, 잔대가리가 빨리 돌아간다든지 그럼 이 문제 쉬워요. 통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통계. 그러면 이런 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외변수, 매개변수 쫙 외생변수는 뭐예요? 외생변수는 통계를 분석할 때 오염된 측정치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외생변수는 통계를 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얘는 통제해야 돼요, 통제. 얘는 버려야 돼요. 통계가 잘 나오려면. 그러니까 외생변수는 통제변수예요. 통계가 아니라. 얘는 통제구나. 땡. 나머지는 다 통계입니다. 정답 1번. 국어 문제잖아요. 얘는 통계가 아니라 통제변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33번 갑니다. 총 20문항의 척도를 10문항씩 두 조합으로 나눈 후 20문항을 10개씩 나눴네요. 반분 신뢰도네요. 반으로 나눴으니까요. 반분 신뢰도다. 평균 점수간 상관관계를 보고 얼마큼 관계가 있냐라고 보고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관성 같냐 안 같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국어 문제처럼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상관관계가 별로 낮아요. 상관관계가 낮단 말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문항을 제거할지 알 수 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얘를 일로 가고 관계가 없는 걸 얘를 일로 가고 얘를 일로 가면 서로 신뢰도가 차이가 있죠.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낮으면 어떤 문항을 제거할지 알 수가 없다. 쉬운 문제가 일로 가면 일로 간 사람이 더 유리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 경우에는 문항을 제거할 알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보고요. 반분 신뢰도다. 일관성 확인 2번 조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을 해결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갑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문항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 문항을 똑같이 외우세요. 그냥 문항을 똑같이. 이것도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냥 상관관계가 낮으면 제거할 수 없구나. 왜? 관계가 낮으니까 이렇게 그냥 딱 한 문장 파고 들어가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괜히 모르는 거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표본 크기와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옳으네요. 표본 크기, 표집 오차. 자료 수집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다.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왜? 커지니까. 그럼 이것도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표본 크기가 작을수록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아니다. 크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표집 오차가 클수록 표본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아진다. 표집 오차가 이건 상식이잖아요. 오차가 커져요. 오차. 4차도 아니고 5차예요. 그러면 대표성이 오차가 많으니까 그만큼 떨어지겠죠.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아질수록 표본 크기는 커져야 한다. 그래서 많고 크다라고 양적인 증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갑니다. 다음 가설에서 기억 디귿에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짝진 것은 나옵니다. 뭐뭇에 따라서라고 어떤 조건이 붙으면 조절 변수예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뭐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이건 연령이니까 조절 변수죠.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 기간이 미치는. 그럼 뭐예요? 거주 기간이 미치는 영향. 얘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독립 변수.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니은은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얘가 지역사회 응집력을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속변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갑니다. 확률 이론에 근거한 표본 평균들의 표집분포를 이거를 정규분포라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집을 잘했다. 그래서 정규분포하면 뭐예요? 적당한 크기의 대표성을 갖는다. 종 모양이다. 그래서 1표준편차, 2표준편차, 3표준편차 나누는 게 정규분포죠. 이런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상관없이가 아니라 표본 크기는 적당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모집단의 평균이 10이면 표집분포, 정규분포도 10이다. 찌찌뽕이다. 표준 오차는 표집분포의 표준 오편차다. 표준 오차는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다. 그렇죠. 오차니까요. 중심 극한 정리를 따라간다. 중심에서 나눠진다. 표본의 크기가 9배 될 때 표준 오차는 3분의 1로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68, 95. 그래서 여기는 뭐 2.5, 2.5에서 3 표준 편차니까 3, 3에서 9가 될 때 3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37번으로 갑니다. 어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호손 효과가 발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호손 효과를 알면 쉬워요. 이 문제는요. 호손 효과를 다른 말로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관찰자 효과. 이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이거죠.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요. 재밌게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몇 점인지 누가 자랑하나 옆에서 심사위원이 있단 말이야. 이 관찰자예요. 그러면 노래 부르기가 뻘쭘하죠. 자, 나는 춤추는 거 좋아해. 노래할 때 춤추면서 하는 사람 내가 점수 높게 줄 거야? 내가 두고 볼 거야? 라고 하면 노래할 때 춤을 추는 걸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춤을 추겠죠. 추기 싫어도. 이 사람이 없으면 춤을 안 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 이걸 관찰자 효과라고 그래요. 그냥 관찰자 효과. 관찰자가 갑질.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럼 이거를 이후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찰자가 없어야겠죠. 관찰자가 없어. 관찰자가 있는 건 뭐래요? 지금 관찰자가 실험한 거잖아요. 실험. 지금 실험 집단이란 말이에요. 실험 집단.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험을 하지 않아야죠. 관찰자가 없어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험을 안 했다. 비실험. 비실험을 뭐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안 돌렸다. 프로그램을 안 돌린 집단을 뭐라고 그래요? 통제 집단이라고 하죠. 통제 집단. 프로그램을 안 돌린 집단은 통제 집단. 프로그램을 돌린 집단은 실험 집단. 그러니까 뭐예요? 통제 집단을 추가해야 관찰자가 없어야 더 정확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나머지 몰라도 됩니다. 38번 갑니다. 1000명을 번호 순서를 배열한 모집단에서 4번이 처음 무작위로 선정되고 4번, 9, 14, 19, 5차이네요. 5차. 차례대로 체계적 표집을 했다. 이 표집에서 표집 간격과 표본의 수가 바르게 또 숫자 계산 나오면 또 미쳐버려요. 또 이런 거 포기했지 않은데 이거 포기할 거예요. 이 눈높이 수학 2학년 과정이에요. 표집 간격과 표본의 수가 바르게 짝져주는 표집 간격 나왔잖아요. 여기 숫자가 뭐예요? 5가 나왔고 모집단이 몇 명이에요? 1000명 나왔구나. 1000명 분의 표본 수는 없잖아요. 없고 간격은 5 차이니까 5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나누니까 200이 되겠죠. 그러면 200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표본수는 200. 그래서 기억. 표집 간격은 뭐예요? 5죠. 5. 간격 차이는 5고. 모집단을 나누는 거니까 표본수는 200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39번 갑니다.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 연구예요. 단일 사례 연구 우리 많이 들어봤죠? 기초선 만들고 프로그램 돌리고 뭐 이런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A, B, A, B, B, A, B 쭉 나오는데 답 나오면 간단해요. 국어 문제예요. 사례가 단일한 거니까 외적 타당도 일반화계가 높다가 아니라 낮죠. 왜? 사례가 나니까 간단하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0번 갑니다. 매우 건강한 90대 남성 노인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 후 쭉쭉 나옵니다. 나빠졌고 통제 집단인 여성 노인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 타당도, 이게 포인트예요. 어쩌고 저쩌고 몰라도 돼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모두 고려하시는, 내적 타당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위약 효과가 나왔네요. 위약 효과는 이거는 외적 타당도예요. 위약 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더 쉽게 그냥 이해하면 오염도예요. 오염도. 오염된 타당도구나. 위약 오염된 거니까요. 오염된 타당도는 외적이구나. 그래서 이건 외적이니까 라고요. 성숙 효과. 성숙 효과는 이 성숙돼서 오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는 거니까요. 선택과의 상호작용, 선택한 거, 통계적 회계 이런 것들은 다 내적이고 위약 효과만 외적이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41번 갑니다. 한 연구에 사용된 소득원이다 나와요. 소득, 돈, 원 나왔네요. 얼마, 100원이냐, 200원이냐, 300원이냐 이런 건 가장 센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거죠. 비율 척도, 소득원은 비율 척도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면 변수니까 비율 변수가 되겠죠. 비율 변수. 명서 등 비. 그래서 명서, 명명, 이름의 차이 정보, 순서, 간격, 비율. 이게 제일 큰 거 비율 척도에 해당한다. 소득원은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없다.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율 척도는 사칙 현상이 다 돼요. 사칙 현상이 다 된다. 그래서 절대 0점이 있다. 사칙 현상이 된다. 곱하기가 된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 0점이 있다. 명목 척도로 변환할 수 있다. 없어요. 이 명목은 제일 명명이라고도 하고 명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단순한 겁니다. 이름의 차이만 나타나오니까 얘가 제일 큰 건데 얘로 변환할 수 없죠. 얘가 핫발인데. 자, 그렇고요. 사칙 현상이 가능하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죠. 너무 파고들면 조사는 미쳐버려요.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의외로 쉬워요. 조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울수록 반띵만 하자. 이게 큰 위로가 돼요. 1과목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는 쉬우니까 그래, 인행사에서 80점 맞고 조사로는 반띵만 하자. 이러면 50점 맞자. 그럼 마음이 편합니다. 찍자. 어려운 건 찍고 아는 것만 맞추면 반띵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다 맞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격만 하면 됩니다. 합격만 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실용적으로 공부하자. 실증주의. 양적 측정. 60점만 넘으면 된다. 합격. 이게 실증주의 아니에요. 연역법. 답만 찍어서 실증, 합격하는 게 가장 실증이다 이거죠. 거꾸로는 뭐예요? 해석주의. 하나하나 분석해서 연구하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답을 도출하자. 그럴 시간 없다. 머리만 아프다. 이런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귀납법, 질적 연구라고 그래요. 한 문제 분석하고 한 문제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는 양적 연구, 정량적 연구, 60점만 넘기자. 실증주의. 이게 우리한테는 찌찌뽕입니다. 내용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분석의 결과를 양적 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내용 분석 결과. 몇 점이냐. 양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내용 분석은 양적, 질적 다 사용할 수 있다. 답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말장난이에요. 주제를 기록한 단위로 할 때는 단어를 기록한 단위보다 할 때보다 자료 수량이 많다. 단어가 더 많겠죠. 딱 봐도. 하나의 단락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단락을 기록 단위로 한다. 뭘 기록 단위로 해요? 주제가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있으면 주제 단위로 해야죠. 주제 넘게 어떻게 기록 단위로 하려고 그래요? 기록 단위가 맥락 단위보다 상이다. 맥락이 더 큽니다. 기록 단위보다. 자료 유용화를 위한 범주가 설정되면
범주가 설정되면 기록 단위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 범주 카테고리 안에 기록을 넣어야 되니까요. 43번 갑니다. 다음의 의미는 조사하는 설계는 이거 어려운 거 나왔네요. 정답 체크하면요. 이거 많이 나와요. 의외로 답이. 정태 고정, 생태도 아니고 명태도 아니고 정태래요. 정태 고정 집단비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동일 후 비교 설계. 비동일 후 비교. 전실험 단계에 나오는 거죠. 전실험 단계 비동일 후 비교 설계가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작위 할당을 안 해요.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나눠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인위적으로 두 개를 나눈 다음에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얘는 안 돌리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변했나 이걸 알아보는 거. 그래서 비동일 후에 비교하는 거. 이걸 비동일 후 비교 설계, 다른 말로 정태 집단 비교, 고정 집단 비교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 요인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외부 요인, 외적 요인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집단 간 동질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건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을 안 한 거예요. 무작위 할당을 안 했구나. 무작위 할당을 안 했으니까 뭐예요? 그럼 답이 정태 고정 집단 비교, 비동일 후 비교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안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집단 사후 검사, 플라시보 통제 집단, 우리 이런 거, 솔로몬 사집단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무작위 할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죠. 이대 검사도 아니고, 다중시계열은 복수시계라고 하죠. 여러 번 검사한 것도 아니고, 비교를 두 개를 했다. 근데 무작위 활동을 안 했대. 그럼 당연히 비동일 후 비교 설계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갑니다. 초점 집단 조사와 델타의 조사. 초점 집단은 뭐요? 모여서 상호작용하면서 끄집어내는 거. 델타에는 뭐예요? 우편이 있죠. 우편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런 거죠. 옳은 것은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하는 거. 그렇죠. 초점 집단 조사는 모여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거니 집중화시켜서 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델타의 조사는 뭐예요? 우편이죠. 우편 조사는 우편으로 갔다가 또 답이 왔다가 메일로 왔다 갔다가 이것도 구조가 되겠죠. 비구조가 아니라 구조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갑니다. 설문지 문항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항상 나옵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는 게 좋다. 짝으로 된 문항들 얘하고 비스무리해요. 그러면 서로 변별력 약하죠. 그래서 얘는 앞에 놓고 얘는 뒤에 놓고 그래야 변별력 타당도가 있다라고 해서 함께 배치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배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일반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을 뒤에 묻는다. 시험에는 또 특수한 걸 먼저 묻고 일반을 뒤에 묻는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이 먼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번 갑니다. 단순 시계열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단순 시계열은 유사 실험 설계의 하나예요. 그래서 Q1, Q2, Q3를 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다시 쭉 나오는 거 이런 걸 이제 단순 시계열이에요. 여러 번 해서 프로그램 돌렸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는 거 이걸 단순 시계열 검사 유사 실험 설계의 하나인데 요거는 집단이 하나예요. 실험 집단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적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린다. Q1, Q2 두 개 단순 여러 가지 이 사례를 프로그램 돌린 다음에 또 다시 여러 번 알아보는 거. 이게 종속 아니에요. 결과를 보는 거니까.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적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47번입니다. 척도 구성을 위한 요인 분석이라고 나왔네요. 요인 분석은 보통 구성 타당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얼마큼 구성이 짜임새 있게 잘 되었냐 안 되었냐라는 요인 문항들의 분석 이런 구성을 보는 겁니다. 내용 타당도는 내용만 보는 겁니다. 전문가가.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가 내용이 맞냐 안 맞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의 크기는 내용 타당도에 해당된다. 구성 타당도에 해당하는 요인 분석은 내용 타당도와 관계가 없다라고 문항 하나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분석하면 미쳐버려요. 어차피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48번 갑니다. 양적 연구 방법 나오네요. 양적 연구 방법.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양적 60점만 넘으면 된다. 정량, 양이 딱 떨어진다. 실증주의, 실용주의. 우리는 답이 나와야 된다. 답 치고 들어가자. 연역법. 먼저 치고 들어가자. 그래서 선이론, 선답, 그 다음에 뒤에 조사하자. 그렇죠? 선답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자. 이거죠. 정답 3번이다. 양적 연구 3번 찌찌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 갑니다. 이런 거 의외로 공부할 거 없어요. 양적 반대가 뭐예요? 질적이죠.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한다. 주관성이 있다. 뭐 연구자의 자질, 뭐 주로사용 자료 수집 방법, 면접과 관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선이론, 선답 후 알아보는 거 양적이다라고 찌찌뽕 시키면 됩니다. 49번 갑니다. 조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주면 뭐예요? 조사 전에 알려줘야죠. 이건 상식이죠. 인문학 문제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50번 갑니다. 삼각 측정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문학에 옳지 않은 것은 여러 사람이 관찰함으로 측정 오류에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요. 여러 사람이 하면 그만큼 측정 오류가 발생할 건 낮겠죠.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상식이 인문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조사는 의외로 어렵다 생각하면 하염없이 어렵고요. 또 쉽다고 답만 체크하면요. 60점 이상 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지 말고 쉽다. 아무리 못 맞아도 50 반뜩은 한다. 50점은 넘는다. 교수님 수업 들으면 기본 60은 먹고 들어간다. 나는 합격이야. 만두라의 자기 효능감 뿜뿜 하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